왜 한순간에 사람이 싫어지는 걸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면적인 진실일 수밖에 없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꾸 반발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 당신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도 당신이 과거에 신뢰했던 사람,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최선의 파트너라 생각하고 의기투합했다가도 뭐 하나라도 수틀리면 혐오하거나 반감을 갖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한번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면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꽤 어렵다. 일단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따리를 틀면 완전히 없어지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거부하는 마음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아무리 애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런 상대에게 다가가려면 고통만 늘어날 뿐이다. 또한 심리적인 거부는 몸의 반응으로 번진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고 소름이 돋으며 가슴이 뛰는가 하면 속도 거북해진다. 이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몸의 거부 반응과 흡사하다. 의학용어로는 이런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을 가리켜 알레르겐이라고 한다.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 알레르겐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불쾌한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 버티면 괜찮아질까 하고 계속 참아도 낫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낯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나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도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사건들을 겪게 된다. 이를테면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알려진 갈등 상황이 그것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전혀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상대와 너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짜증이나 불만으로 시작하여 점차 비난, 공격, 험담, 고지, 괴롭힘, 말싸움, 폭력으로 번진다. 온갖 마찰과 충동을 일으킨 결과 상대방과 자신 모두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라. 고슴도치가 정말로 가시를 고추 세울 때는 적을 만났을 때뿐이다. 인간이 인간을 거부하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시를 계속 고추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의 형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자신의 가시로 친구의 몸도 찌르게 된다. 가시에 찔린 친구는 화를 내면서 그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고추 세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선제 공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을 계기로 방금 전까지 친밀함과 애정을 느꼈던 존재에게 결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끼곤 한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오면 접촉할 때마다 경멸이 가득 차고 혐오감이 솟구쳐 올라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인내하면서 살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이 두 가지뿐이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상사나 동료와 서서히 어색해지다 끝내는 서로 헐뜯는 관계가 되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입안에 돌기가 난 것처럼 껄끄러워지더니 결국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마음 편하다. 사람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어려운 일이며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인간을 과도한 이물질로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증상, 나는 그것을 인간 알레르기라고 명명한다. 사람들과 화합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완벽한 배우자와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알레르기는 우리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크나큰 저의 요인이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까지는 인간 알레르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학자도 없었으며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몸의 알레르기 반응에 관한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어 상당 부분이 해명된 반면 마음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는 연구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매우 빈약하다. 어떤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인간 알레르기 이론을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그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27년에 걸친 내 임상 경험에 비춰보건대 어떤 한 사람에게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즉 상대를 아무리 바꿔도 회사를 아무리 옮겨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주변 사람을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정말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품고 있는 인간 알레르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고뇌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 알레르기 때문이며 그것과 싸우는데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고통이나 고도, 그리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는 인간 알레르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위화감이나 고통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인간 알레르기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 알레르기란 무엇인가?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즉,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의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인간 알레르기란 제거할 필요도 없는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물질로 보고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고 공격하여 없애버리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마음의 면역 반응이다. 어떤 인물에게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부 반응이 더욱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알레르기 증세는 더욱 강력해진다. 사소했던 위화감이 마침내 격렬한 혐오감이나 증오가 담긴 공격으로 증폭된다. 이 과정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인간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불쾌한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타인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공격과 제거 반응을 반복한다. 자신이 왜 사랑하는 존재를 날마다 공격하는지, 왜 평소 사이가 좋았던 동료나 친구를 만나기 싫어지고 뒤에서 그들을 헐뜯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은 깨닫지도 못한 채 힘겨운 마찰과 갈등을 반복한다. 이 모든 불행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대를
없애야 하는 이물질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눈앞의 고통과 불쾌함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 인간 알레르기가 늘어날까? 알레르기가 현대인에게 만연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인간 알레르기 역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잡균이 없는 청결한 환경이 알레르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부족하고 격리되어 있는 환경은 인간 알레르기를 촉진한다. 개개인이 통제 가능한 여러 시스템에 익숙한 현대인에게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타인이란 존재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아이를 등에 업거나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그 현상을 부채질한다. 학대, 집단 따돌림, 괴롭힘, 가정폭력, 이혼 같은 비교적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 알레르기의 증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혼인율 저하나 섹스리스 부부, 핵가족화, 연애하는 젊은이들의 감소 등등의 현상도 또 다른 지표일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는 대인관계 갈등을 야기할 뿐더러 스트레스를 부추기고 건강과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인간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혼은 남성의 수명을 대략 10년가량, 여성의 수명도 약 5년가량 단축하게 만든다. 가능한 한 빨리 재혼한 쪽이 오래 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혼은 당사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아이의 평균 수명은 약 5년 단축된다. 독신인 것도 수명에는 마이너스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약 9년 7개월이나 단축되고 만다. 반대로 자녀를 갖는 것은 부모의 사망률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 수치는 미국에서 실시한 80년에 걸친 수명 연구의 결론이다. 또한 신경과민에 초조하거나 공격적이 되기 쉬운 성향은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 점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폐암의 발병 연령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이나 적대감이 강하고 특히 언어폭력이 심한 사람은 일찍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에게 나타나기 쉬운 극단적인 사고방식도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건강이나 장수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현대인의 미래를 인간 알레르기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이물질 인식과 알레르기 억제 시스템. 인간 알레르기는 필요 이상으로 타인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따라서 먼저 과거의 인식, 원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 결과에만 주목하여 일시적인 치료법을 고민하는 것은 강 하루를 둑으로 막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임시방편이므로 곧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게 뻔하다. 그냥 인식만 바꾸려 해도 좀처럼 쉽지 않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제멋대로 반응하여 상대에게 어쩔 도리 없는 거부감이 솟구치면 기분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다. 인간에게는 과도한 이물질 배제를 억제하고 또한 가족을 이물로 보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 바로 애착관계이다. 애착관계가 약하거나 없으면 인간 알레르기가 강해지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반대로 애착관계를 강화하거나 잘 활용하면 인간 알레르기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타인을 과도하게 이물질로 인식하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큰 틀을 통한 대처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물감을 줄이는 방법. 분해하고 소화한다. 정신적인 소화 능력이 미숙한 시기에는 타인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마음속 깊이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말과 행동을 분해하여 해독한 이후 소화하기 때문에 영양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신이 거북해하는 사람의 이물성은 본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나 고통을 받음으로써 일어난다. 그것이 반복된 결과 상대의 인격에 대해서까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없애려면 발단이 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체험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무해한 수준이 될 때까지 분해해야 한다. 마음에는 자기 회복 장치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 면역처럼 자기 회복 장치를 갖고 있다. 마음에 의한 분해, 소화의 첫 단계는 수면과 꿈이다. 잠들고 꿈을 꿈으로써 마음은 하루 종일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 한다. 한숨 자고 나면 상처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깊고 강한 상처는 한숨 자는 것만으로 분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꿀 때도 있는데 이는 커다란 상처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시도한 결과이다. 때로는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겨우 소화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나 꿈은 중요하다. 먼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또한 있는 것도 중요한 마음의 자연 면역이다. 그러나 인간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게끔 타격을 받는다. 쉴 틈 없이 계속 꾸짖으면 잊기는커녕 더욱더 과민해진다. 충격이 너무 클 때나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상처받은 일을 하루 종일 떠올리다 보니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쇠약해진다. 이때도 인간은 회복 수단을 갖고 있다. 감정을 표현하고 말함으로써 분해, 소화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놀라울이 많지 강력한 회복 수단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과 기분을 모조리 털어내는 것이다. 울고 화내고 억울해하다가 항의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주변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심리치유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 혼자 외롭게 억울해하고 한탄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주고받아야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는 것이다.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체험을 일부라도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말로 표현함으로써 일어난 일을 객관적인 사건으로 재현한다. 그러면 괴로운 체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협하지 못한다. 몇 번이나 말하는 동안 마음이 진정되므로 그 일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꿈을 꾸는 행위와 상당히 비슷하다. 아무리 무서운 꿈도 직접 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꿈을 통해 자신을 상처 입힌 일을 영화를 보듯 다시 체험하고 마주하면서 냉정함을 되찾는다. 그 후에는 또 하나의 과정이 존재한다. 괴로운 체험과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처를 입힌 존재나 그 행위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경험과 여파가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인신공격을 권력남용이나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자책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거시적 진단은 분해 단계 중간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물성을 완전히 분해하지는 못한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분해와 무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화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자기 발신인가 상대 발신인가? 왜 가장 먼저 나누는 기술부터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구는 상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무례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무시당해서 분한 마음이 드는 사람, 강압적인 상대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성격이 좋아서 되받아칠 줄 모르는 사람, 마음을 전하는데 서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화를 돌려주지 못해서 혼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나게 만든 사람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괴롭히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나게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과 화나는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현실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화를 품고만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잘못인 걸 나만 참으면 되니까. 상대를 더 화나게 할까봐 겁나.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 이처럼 제멋대로 생각하며 화를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면 화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자신은 참고 있었을 뿐 화가 나게 한 사람은 상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상대 발신 화는 상대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줘. 돌려준다는 게 뭐지? 화를 화로 돌려주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더 효과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잠자코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화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에게 돌려준다.
이것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그 남성은 40대 후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좋지 않아 한직으로 내몰린 게 불만이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남성의 입은 입꼬리가 처져 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꺼릴 만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화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도대체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짐작하시는 일이 있나요? 남성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화를 냈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때렸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로 가슴속에 쌓인 화를 풀어내기 위해 공부와 취미인 격투기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는 가시지 않았고 계속 무언가에 화만 내다가 결국 모든 일이 즐겁지 않은 지금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남성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화와 오만 덩어리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호통을 치고 날뛰는 데다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손주를 보여주러 갔을 때도 네 아버지는 인생의 패배자야 라고 말하며 남성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자식을 멸시하는 오만방자한 인물이란 말입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품은 화의 원인은 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인인 상대 발신 화, 바로 아버지의 말과 행동에 계속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화를 풀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겠나요? 글쎄요. 하고 남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세요.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전부 말하세요.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할 때도 있어야 한다. 남성은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요. 지금은 사이가 좋아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다음에도 본가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 화를 품은 자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배려하는 것인지 불만이 쌓여 있는데도 감싸기에만 급급할 뿐 마음을 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다음과 같이 진실을 전했습니다. 상대로 인한 화는 상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을 때 비로소 치유된다. 보통 화가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참는다, 되받는다, 얼버무린다, 도망친다, 잊는다. 하지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 나는 화가 났다. 그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돌려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죠. 말로 해서 될 상대가 아니에요. 이처럼 바로 거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가 무슨 사달이 날 줄 알고 하면서 긴장으로 몸이 굳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 압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데도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하지 못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상대라면 애초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겠지요.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느껴요. 이런 마음을 안아요.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기억하나요? 만약 상대가 그랬군요. 잘 알겠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전해졌다. 그 순간 비로소 과거의 화도, 슬픔도, 외로움도 잊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전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다. 어째서?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것부터 기억해 두세요. 상대가 불러일으킨 화, 타인이 화의 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돌려준다. 화가 나면 이해시킨다. 마음을 전한다. 남성은 미간에 한층 더 깊은 주름을 새기며 크게 낙심한 표정으로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가에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해 봤어요. 아주 거만한 말투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저거 가져오라든지 이걸 하라든지 하면서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시고요. 남성은 일부러 말수를 줄여봤다고 한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언짢아 하더니 결국에는 화가 치밀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한다. 뭐야, 그 태도는. 남성은 저도 모르게 되받아쳤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몇십 년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잖아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은 잠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대결이 성립되는 순간입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싸움이란 감정이 부딪히며 서로 욕을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에 화가 났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울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자코 듣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도 떨림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그냥 한 사람의 노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더군요. 이제야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무작정 화를 내지 말고 이해시키자. 화를 돌려준다는 것은 화까지 포함한 내 마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나는 줄곧 화가 나 있었어. 그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먼저 화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자신인지 상대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화가 났을까? 언제부터 화가 났을까? 그 사람 혹은 그 일 때문이야. 화가 난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되면 이번에는 이것은 상대에게 돌려줘야 해.
이해시키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발신 화는 상대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억하나요? 이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느꼈는가? 감정. 고통스러웠어요.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이대로는 납득할 수 없어요. 이처럼 솔직한 마음을 말로 전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고 싶은가? 바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해요. 이렇게 해주면 기쁘겠어요. 혹은 고맙겠어요.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실과 감정과 바람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무엇을 알아주면 납득하게 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하라니 말도 안 돼요. 말해서 알아들을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다만 돌려준다는 생각은 상대에게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을 써서 짜증과 답답한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무엇에 누구에게 왜 화를 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화를 상대에게 돌려줄 것인지, 분노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활용할 것인지, 자기 마음속에서 흘려버릴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합시다. 다만 이때 제멋대로 화만 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멋대로란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속으로 화를 꾹 삼킨다거나 반대로 발끈해서 부딪힌다거나 상대에게 기가 눌려 시키는 대로 한다거나 기분 전환을 한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등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해서는 화가 점점 쌓이기만 할 뿐입니다. 제멋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기술을 사용하세요. 과거부터 품어온 화도 지금 막 얽혀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불만도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도 모두 기술을 써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하튼 화가 나면 이해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이것저것 고민하며 답답해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무척 성가신 일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데다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과 체력, 정신력, 때로는 돈도 듭니다. 따라서 돌려주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마지막으로 미루도록 합니다. 우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기술부터 연마해 봅시다. 가능한 한 피하기, 흘려버리기, 활용하기가 바로 우리가 배울 기술입니다. 화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스로 화를 늘리지 말라. 나와 상관없는 화는 피하는 게 상책. 화가 나면 기술을 쓴다. 먼저 자기 발신인지 상대 발신인지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어느 쪽이 원인인지 더 모르겠어요. 역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당연합니다. 어떤 기술이라도 처음에는 어려운 법, 하지만 단련하다 보면 차차 알게 되는 법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 우리가 배운 기술이 화의 원인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이번 스테이지 2에서 배울 기술은 화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방법,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